강의 잘 들으셨나요? 정말 훌륭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명불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어서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토론을 이제 세 분이 지금 그러니까 참가를 하실 텐데, 일단 먼저 두 분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당원 활동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단체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민주당 전국 대의원의 모임인 민대련의 이준영 대표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대원들 민대련의 이준용이라고 합니다. 제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좀 버벅이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은 서비스 제공자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들어줘야 돼요. 직접 민주주의도 지금은 IT 기술 발달해서 가능하지만 아직 좀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제의 배신이라고들 하죠. 당원들의 의사와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이죠. 당대표가 단식투쟁하다 쓰러져서 병원 가 있는데, 그래서 당원들이 강력한 부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시켰습니다. 이때 그 당원단체 연합에서 국회 본회의장 방청을 갔었는데 YTN 돌발 영상이 나왔습니다. 잠시만 틀어주시죠. 예, 민민훈 대표님이시고요. 예, 지금은 조국혁신당에 가신 울산의 당원분이십니다. 그날 방청 갔던 전원이, 꺼주시면 됩니다. 방청 갔던 전원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인데요.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요구해온 검찰개혁은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되었고, 언론개혁은 아직 시작조차 안 됐죠. 그 결과 정권 내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죠.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추미애 국회의장 원했지만 의원들은 의원실장을 선택했습니다. 당원과 의원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안 했고,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뭘까요? 다음. 소통이 부족합니다. 평소 당원들과 소통이 부족해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소통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면 표만 달라고 하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또 안면몰수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선출직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상 선출직 평가 규정이 있지만 당원들의 평가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당내 경선이라도 해야 당원들이 평가를 받는데, 단수공천되면 평가 기회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수공천 받은 후보들은 본투표에서 당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당원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평가를 받지 않으니 당원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그 단수공천 금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당원들이 선출직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단수공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당원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과 선출직 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당내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소수 의견이라 폄하받는 경우가 있어요. 당원 대상 여론조사하면 소수 의견인지 다수 의견인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담회나 차담회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선출직과 당원 간, 그리고 당원 간의 소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도 얻고 비공개 정보나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도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기보다는 선출직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당원 평가인데 현재의 당규상 여론조사 다면 평가에만 당원들 영향을 줄 수 있고 직접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당원들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퍼져서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응답센터라고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답변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 한때 청원 많았는데 지금 딱 어제 들어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당원들의 제안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당대표가 직접 답변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 전략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바일 앱, 민주당 모바일 앱 홈페이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원단체들이 토론을 통해서 모바일 정당 제안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모바일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내 경선 ARS로 하면 그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모바일 앱 투표하면은 비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지역 조직이 또 강화되어야 되고요. 선출직 상시평가 여기는 1년에 한 번 해놨는데 모바일 앱 되면 반기, 분기 자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청원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런 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당내 IT 전담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 IT 전담팀이 인력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앱 활용도를 지역위원장 평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천에 영향을 줘야죠. 그리고 어제 이제 대경파란 회원 한 분이 더불어민주당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을 분석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들어가 봤더니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민대련 활동 내역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대의원제도, 공천제도, 당내 소통 등 다양한 주제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지난 총선 직전에 총선기획단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3자 경선일 때 결선 투표 의무화였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몇 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분들 아마 경선에서 패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청원을 많이 올렸었어요. 이렇게 대의원제 개정, 선거 및 공천제도. 특히나 작년 5월 민주당 당원분들 다 투표하셨을 거예요. 총선 공천 규정 찬반 투표. 그거 저희가 반대하자고 청원 올리고 반대 운동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반대하셨었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연대단체들과 저희가 직접 공천 규정을 개정하자고 청원을 등록해서 5만 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청원이 김은경 혁신위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한 5번 했습니다. 특히나 김은경 혁신안 발표된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김은경 혁신안 지지 기자회견했고 MBC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포지티브하게 저희가 맨날 국회도 욕만 하잖아요. 좀 포지티브하게 당내 혁신을 요구해 보려고 당내 혁신 총선 승리 메시지에 담긴 우리쌀 롤케이크를 들고 모든 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원이 묻고 예비후보가 답하다, 당원이 묻고 최고위원 후보가 답하다. 당원들의 관심사가 담긴 질문을 후보들에게 보내고 답변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인데요. 저희 내부에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선호 탑10, 불호 탑10 투표를 해봤어요. 일종의 간이평가를 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불호 탑10에 포함되신 분들은 전원 25대 국회에서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뭘 하지 않았어요. 명단 공개도 못했어요. 고소고발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사라지셨습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꿈꾸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매달 선출직과 당원 간 간담회, 차담회 통해 소통하고 선출직은 정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당내 청원을 통해서 당원들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바람직한 소통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종 광문회 단체에서 세종을 강준현 의원과 7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지역 현안부터 중앙 정치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강준현 의원에게는 총선 전략과 의정 활동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바람직한 소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태호 민주연구원단과 청년 당원들 간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저분이 원래 청년들하고 꽤 소통을 하세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되게 놀라워하시고 또 간담회 하자. 언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옆에는 이제 이번 2월 달 총선 경선 직전에 후보와 간담회를 진행해서 저희 또 질문을 했고 근데 간담회 후에 당원들끼리 토론을 했더니 뭔가 이제 아구가 맞춰진다고 하죠. 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누굴 찍어야겠다는 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원 간의 소통이 왜 필요한지, 왜 당에서 당원들이 소통하는 걸 싫어하는지를 이해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이렇게 활동하는 목적이 뭘까요? 당원들이 염원하는 언론, 검찰, 사법개혁을 지도하는 민주당을 세워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민대련 활동 내용 소개했는데요. 저희는 되게 힘들게 소통을 했어요. 간담회 잡고 어떤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그런데 이런 제가 제안한 대의제의 개선 방안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된다면 누구나 일반 당원들도 쉽게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또 정책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민주당 지지 모임인 파란 고양이의 박준 대표님의 토론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에 파란 고양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단체의 자발적인 모임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정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주당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 말미에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2015년도에 가입을 했고 기업에 그냥 다니는 일반 직원이에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민주당에 가입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가입해도 되나? 네,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갔고 또 제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2022년 우리 대선 전후로 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무슨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나라도 뭔가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제목을 보시면 제가 지었는데 시끄러운 당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회사에 말이 많은 편인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저보다 말이 더 많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시고 집회도 나가시고 자기 돈을 쓰세요. 또 후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 있잖아요. 정치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배우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끄럽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런 의미를 제가 담고 싶어서 이제 시끄러운 당원이라고 제가 지었고요. 담담한 여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위 저도 이제 계삼촌이거든요. 계삼촌 개딸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죠? 강성, 그죠? 등등
분리건. 제가 이제 한 번도 이게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하니까 2년 전 우리가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 담담하게 우리가 당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담담한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목차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당원이 되었지? 정당의 일원이 되었지? 라는 부분 한번 얘기를 할 거고, 파란 고양이는 보면은 이제 그 활동들을 제가 한 세 개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 당원들이 다 맞는 거예요. 당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발의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보자. 그리고 당원들은 주어진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적잖아요. 일주일에 고작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심플해야 된다. 그래야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일종의 주도하는 그런 정치 실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그냥 직접 민주주의 그 조금 더 범주를 좁히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거냐, 그런 숙제가 과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은 크게 세 종류, 세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원인지 모르는 당원이 있어요. 제가 2000 지방선거 때 제가 자봉을 했었는데 그때 왜 그 투표 동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했는데 어떤 분이 나 국짐인데, 그거 국짐하면 안 되죠. 국힘인데 왜 전화했냐고 막 지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끊었죠. 네, 이런 분들이 그래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동원된 당원은 아실 거예요. 예비 정치인들,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추천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원된 분들, 뭐 또는 이제 매집된 당원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022년 그 대선 전후로 해서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의 아마 성격은 아실 거예요. 중앙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죠? 그다음에 말도 많고 비판적이긴 하지만 협력적이고, 아까 제가 후원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리로 나오세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자발적 당원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당원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똑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 내가 정당의 일원이 되었지? 이제 보시면 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1년도 왼쪽 하단에 보시면 손바닥 왕자예요. 모든 위기는 손바닥 왕자에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속의 위기, 그죠? 동의되시죠? 이게 여기서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밑에 쭉 보시면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청력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민주당 그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뭐 최상병 다 아시는 내용. 그다음 2024년도에는 우리 당대표 정치 테러, 일단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강성 2번 이틀막 사건. 요거는 이제 입의 위기, 그죠? 그리고 뭐 총선에서 뭐 108 대판 논쟁이 있었고, 의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그 범주를 좁혀서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주권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위기가 있었냐? 그거는 이제 위에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인데 2022년 3월 9일 기억나시죠? 네, 그때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그때 제가 스스로 질문한 게 있어요. 민주당 그 당시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180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완벽히 장악, 거대한 조직, 많은 당원들, 도저히 패배할 수 없는 선거가 아니었나요? 봤을 때 저는 이제 궁금해서 왜 졌지? 왜 졌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를 좀 들여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내부적으로 민주당에 뭔가 작동하는 게 에러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뭐 당대표 체포 동의안 1차죠. 그때 이제 부결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당대표께서 무기한 단식을 하시고 두 번째 또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시죠? 어떤 이제 도대체 왜 이 동지애를 가진 민주당의 지도부 일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는 민주주의 공동체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고, 우리 또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위기는 또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2022년도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권리 당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먼저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원들이 민주당 내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고 참여하고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그때 이제 저희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지? 라는 생각.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좀 메모를 해둔 게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작금의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대한 조직이고 시민들은 당원들은 민주당이라는 조직을 매개로 민주주의의 복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당원들은 그러한 열망이 조속히 그죠? 급하잖아요.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 내에서 민주화가 되는 것이 만들어지고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메모를 쓴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의 그 정치 효능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뭐 당원전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의원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검사 탄핵 추진, 굉장히 많은 효능감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총선에서는 대승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당대회에서도 아시겠지만 집단 지성이 에 의해서 굉장히 큰 그 성과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당원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뭔가 변화를 민주당에서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에 잘 가입했다. 나는 이제 네, 너무 이제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당원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원 모집 캠페인인데, 제가 좀 약간은 좀 당돌한 면이 있어서 제가 2022년 6월에 이재명 그 의원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 그래요. 민주시민의 역할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 참여를 통해 정치 효능감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와 연대한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형 민주당 당원 모집 캠페인을 제안드린다. 예, 라고 메일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만나서 네, 그렇습니다. 요 메일은 제가 요거 딱 증빙 자료로 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답이 없으셔서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당원들이. 그래서 했죠. 그래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당대표는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을. 그때 저희들이 준비해서 2022년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모집 캠페인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고양병 지역이랑 협업해서 캠페인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시청에서 이제 당원 모집 캠페인을 했고요. 약 한 1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모은 당원이 1,800명 정도 돼요. 네. 평균 1인당 3,000원이에요. 당비가. 뭐 대충 2,000원 곱하기 2,000명 곱하기 3,000원 하면은 대충 액수가 나오죠.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네. 자랑입니다. 자랑.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동지를 모으는 활동이에요. 제가 가정을 했어요. 가정. 지금 당원이 권리 당원이 500만이면 한 명의 당원이 박거리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500만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단순해요, 단순. 그럼 2천만이죠. 그죠? 우리가 대선에서 투표한 그 득표수가 얼마였죠? 1,600만 조금 넘었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절대 선거에서 지지 않겠네? 그죠? 질 수가 없죠.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그건데 저희들이 이제 뭐 현장에서 했지만 유튜버랑 협업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전화번호 있죠. 예, 제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이틀 동안 한 100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뭐지? 그 자리 없지? 네. 그때 이제 제가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 좀 소개해드리면 거의 전부가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 당원 가입하는 게 쉬운데 왜 이런 걸 왜 해?가 아니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야. 그런 가정을 했던 거죠. 실제 했더니 이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보낸 문자들이에요.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도움 고맙다. 아가씨가 도와줘서 당원 가입했어요. 예, 전 아가씨도 됩니다. 네, 살아서도 이재명, 죽어서도 어쩌고 저쩌고 꼭 지켜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여기 대전에 이제 사시는 이제 85세 어르신인데 제가 이제 좀 어려워서 이제 지역의 사무실 안내를 해드렸더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당원 가입서 작성하셔가지고 당원이 된 사례고 이쪽 분이 좀 특이한 분이세요. 목동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신천지 신도래요. 그래서 뭔가 제보를 할 게 있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예, 까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원 가입 캠페인 사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더 당당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3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인데, 모든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이 주인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돼요. 그 얘기는 당원이 주도하고 당원 주권과도 뭔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설명을 드리면, 예, 그림 보시면, 예, 광장에서 천막을 켜놓고 미니 당원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거리의 당원정 컨셉으로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가 교육 회사에서 이제 기업 교육 있잖아요. HRD라고 해서 그걸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특기라서 개발을 잘해요. 설계도 잘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보시면, 자, 활동 목표 보세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선거에서 질까요? 지지 않겠죠? 예, 당원 일체감, 구심점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활동. 그 다음에 중도층, 소위 얘기하는 중도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라는 환경에는 굉장히, 그죠? 열악하잖아요.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 돼서 이슈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9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모듈 개념인데, 모듈이라는 얘기는 왜 내가 원하는 모듈을 하나씩 뽑아서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골에 산다. 시골에서 이제 더 당당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에 맞는 뭐 어르신 관련된 것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이제 당원 일체감 관련된 뭐 프로그램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당원들이 여기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째는 정치수단 시끌벅적이라는 이게 소통 프로그램인데, 많이 본 분들이시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의 뭐 정견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지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을 초대해서 당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뭐 직접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 네, 제가 이제 고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 해서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이제 직접 오셔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예비 후보자를 직접 검증을 하시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정당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좀 약간 거대 담론 아닌가요? 굉장히 주제도 무겁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범위를 좁히게 되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것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당원 주권이라는 과제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 생각했던 얘기, 뭘 원하느냐? 그죠? 우리 당원이 운영하는 직당 어디에 있지? 많이 생각하셨죠? 내 지역의 당원 만나고 싶은데, 박갈이 뭐 총선 때나 선거 때나 박갈이 하고 싶은데 뭔가 지침이 되는 게 없어. 예. 그 다음에 청원하는 방법도 알고 싶고. 그죠? 그건 뭐죠? 당원과 의원 간의 생각이 너무 달라. 그 다음에 나는 정알못이라서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이런 욕망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지역이 뭐 사무실일지도 모르고 만다고 하더라도 가본 적도 없고, 그죠? 소개도 안 돼 있고. 여기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원들이 가오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린 왜 이렇게 그래야 되지? 우리는 이제 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자랑스러운 그런 당원들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예비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욕망들이 있더라고요. 예비 출마자도 당원의 주체잖아요. 당원의 일부잖아요. 당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관련된 일정을 알려주는 곳이 없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원 주권 관련된 그런 뭐 당원들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약하게 되면 말 좀 하자, 알고 싶다, 참여하게 해달라, 좀 연결시켜달라, 그리고 좀 성장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회사원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할 때 잘 쓰는 이제 이런 거죠. 전략을 짤 때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그 환경들, 그러니까 대외 환경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대내적으로 내가 무슨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지? 대외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지금 오고 있고 현재 그 리스크, 위험은 어떤 게 있지? 이런 것들을 프레이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확연하게 그 전략을 세우기 되게 쉬워요. 네,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강점이 뭐죠?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강점이죠. 두 번째,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성이 높다. 그리고 높은 정치 참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소통,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이다. 자, 강점은 더 부각시키면 돼요. 자, 약점은 없애거나 줄이면 되겠죠. 약점은 체계적인 당원 육성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지역구 소통 채널이 없다. 거의 없다. 그다음에 일상적인 오프라인 참여 활동이 공간이 없다. 그다음에 중앙시도당의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해요 또. 그다음에 정보의 불균형과 불충분. 우리는 이번에 국회의장 그래서 의원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 너무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 소통. 자, 그다음에 기회요인은 뭐 적극적인 증가주의고, 당원들의 협력적 관계, 그다음에 유튜브의 정보와 정보의 질 향상, 그다음에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열정 당원들에 대한 편파적인 언론 보도. 이건 아실 거고 이해되실 거고, 그다음에 지역위 내에서 계파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아직 관료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요인은 이제 없애거나, 그다음에 약점은 그것도 이제 낮추거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거 2개 정도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당원들이 교통할 수 있는 온오프 플랫폼.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 교류와 인재 양성 토대를 하자. 결국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당원들이 왜 소통 플랫폼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교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활동한 계기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했거든요.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와요.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통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모바일, 그다음에 우리 당원존, 광장, 이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주체 간 상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 체계. 자, 일반 당원도 있지만 당직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선출직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좀 제대로 된 그런 교육 양성이 필요하다. 자, 요 그림으로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키워드로 제가 넣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바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블루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중앙당, 그다음에 요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 소통에 대한 관련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블루 공유지. 그래서 재능 기부하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시는 게 당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당원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자녀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녀를 위한 민주당의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녀를 위한 기본 교육 여러 가지 있겠죠. 역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간 대여 부분,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이런 정보, 그다음에 이제 뭐 거래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거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 그 당원정과 연계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잘 읽어드릴게요.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은 혼자 힘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지하수를 맞이하는 마중하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인데 보잘것없는 적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을 마중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바다, 저 강물은 그죠? 바다로 흐른다 그런 의미인데 그럼 누가 마중물이 되냐? 예, 정당의 모든 주체들,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선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그런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끄러운 정당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말이 많습니다. 당원은 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지금 이제 발제하셨던 그 서목동 대표님께서 그 강의하셨을 때 이야기했던 그 어떻게 이제 이 당원들의 요구와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정당이 선출직으로 준비된 이제 당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나중에 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 토론자 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기 박사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토론 질문 요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미적거리는 동안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토론자들의 토론문들 먼저 보게 됐어요. 봤더니 주로 이제 이 실제 경험, 정치 실험, 정치 활동들을 이제 정치 운동을 이제 시민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해주셔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일상적 정치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발제문을 보고 이제 발제자께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몇 가지를 그냥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발제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PPT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 자료집 53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제 읽으면서 제 설명을 좀 덧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 최근 그 시민들의 정당 가입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전에 없었던 독특한 정치 현상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만 당원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민들의 이제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요구, 나아가 정치적 비전을 정당 안에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실현하고자 하는 형태, 이게 이제 지금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겠죠. 이제 정치운동은 이전에 없었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이제 8, 90년대 이후 당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유럽의 전통적인 주요 정당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신문 기사 나온 걸 보면 이제 60년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약 15%의 국민이 정당에 소속돼 있었지만 80년 그 비율은 10%로 줄었고 2008년은 5%로 떨어졌다. 한때 국민의 10%를 차지했던 영국 노동당 당원 수는 2021년에는 국민의 2%인 20만 명으로 줄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90년까지만 해도 100만 명 가까운 당원을 보유했지만 21년 당원 수는 41만 수준으로 절반으로 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의 현실과 구별되는 이런 한국적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리고 서구와 다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당 참여의 역사적 의미는 뭘까? 이런 걸 한번 발제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러한 정당 가입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뭘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발제하시는 중에 그래서 이제 불안의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이제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아까 이제 발제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늘어나는데 이런 게 왜 사람들이 정당으로 이제 지금 몰려가게 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사모 때는 이제 노무현은 지지하지만 이제 정당에 가입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 요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로막혀 있었던 정치적 요구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고 혹은 이제 불안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이러더라도 이 시민들이 뭔가 이제 큰 변화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뭐 어떤 정치적 각성이든 의식의 변화든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에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정당 가입의 급증 현상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만은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계열, 국힘 계열의 정당에서도 계속 이제 그 같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이제 정치적 의식이 각성이 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제 정당에 대한 참여 욕구가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별도의 현상이라고 봐야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국힘 계열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제 태극기 부대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냥 뭐 동원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풀이를 하러 이제 거리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맥락에서 어떻게 좀 같이 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질문은 이건 이제 앞에 거하고 맥락이 조금 다른데 일단 제가 썼던 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가입한 시민들의 일반적 요구는 민주당이 이 비상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극복하고 투쟁의 중심에 서서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돌파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들에게 민주당은 반윤석열 투쟁의 중심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는 예전 같으면 제야의 비제도권 운동단체들의 연합체가 하는 역할을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 자체도 역사적으로는 독특한 현상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은 정당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랬지만 그렇다고 정당 자체를 운동의 중심으로 상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요구를 잘 수용할 때 민주당은 대중 친화적인 정당으로 나아가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에 좀 더 민감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민주당에게는 좋기만 한 일일까?
현재의 시국을 감안할 때 선명한 투쟁을 당 노선의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당이 투쟁 중심으로 재편될 때 그것이 정책 중심 당 운영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히 현재 당원들의 요구가 민주주의적 과제 해결에 대한 요구에 집중되어 있는 바 당원 중심 정당이 실현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사회 경제적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넓은 스펙트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을 이제 감안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그 종부세나 금투세와 관련된 논란이나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성 담론이나 젠더 문제로 탄핵식이 뭉쳐졌던 시민들이 일순간에 혼란과 갈등에 빠졌던 사례, 이런 사례들을 염두에 둘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충돌하는 요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직접 민주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토론문을 쓸 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당원이 이제 모두 똑같은 당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제해 주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다 권리를 가져야 할까라고 이제 이제 물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이런 게 어떤 또 다른 위계나 엘리트화 같은 거를 이제 가져올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턱을 또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 토론 질문이 굉장히 묵직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쨌든 지금 제 필드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당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어떤 문제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요거 답변을 한번 이제 서복성 선생님한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 지금 이제 성창기 박사님이 한 거 요거 하면서 지금 그 앞에서 질문한 것들을 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선생님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에는 당원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늘어나냐 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당원이 정당으로 밀려들었던 우리와 같은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게 통상 한 192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1920년에서 30년 정도, 한 4, 50년 정도 거기에서도 웨이브가 쫙 들어왔고요. 그 상태로 한 60년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정당의 당원 수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한 1930년부터 60년 정도 시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이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 최근에 확인을 해본 거는 영국 노동당이 쭉 빠졌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40만까지 갔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당에 1920, 30년, 19세기 후반부터 20, 30년까지 한 4, 50년 당원들이 쭉 들어갔던 시기를 역산을 해보면은, 그 나라에서 말하자면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쭉 했던 시기로 놓고 보면은 19세기 초중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말하자면 당 만들고 난 다음에 한 50년 흐르고 난 다음에 잭팟이 터져가지고 당원이 쭉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우리 1987년에 시작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나라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왜 국회의원만 있는 당, 대의원까지 있는 당, 당원도 있는 당,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정당들도 처음 할 때는 의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의원만 갖고 선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꾸 선거가 늘어나니까 후보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로 얘기를 하면 대의원급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급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나도 이러면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나도 하는 사람 갖고 선거를 못 하게 되니까
그 말하자면 평당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너도 하면서 쭉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이제 37년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당으로 얘기를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타이밍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민주주의 출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웨이브가 온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나라들도 한번 쫙 들어올 때 계속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잘하면 또 못하면 쭉 빠졌다가 또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이런 방식으로 웨이브가 움직였기 나선형으로 움직였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해피를 왜 정당으로 들어오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 드리면은 지금 사람들이 한편으로 급하고 한편으로 여유가 없다. 시민단체를 둘러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국회 너 바로 네가 해 라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힘도 늘어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유럽 정당 정치를 설명을 할 때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혁명의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컨테이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노동당이라든지 독일 사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처음에 뭘 하냐면은 야 니들은 돈 있고 백 있는 애들이 하지. 그러니까 그 영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의 우파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베이스 정당이고 기업 베이스 정당들로 출발을 하고요. 좌파 정당들은 주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정당들이 노동자 단체에서 당원을 쪽쪽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야 우리는 돈 있고 빽 있는 니네들하고 선거 다르게 해야 돼. 우리는 몸빵이야. 니들은 돈빵이지 우리는 몸빵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당의 질서를 전혀 다르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대중정당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비도 막 확 낮추고 그 다음에 그 당원 배가 운동을 매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당원이 순풍순풍 느는데 이 사태를 직면을 한 보수 정당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선거 때 자기들도 표를 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원을 확보를 안 해놓으니까 선거 때 표가 안 나와서 판판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 같은 경우 보수당일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민기사연합당이라든지 자유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질서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원이 있는 정당 모델을 카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컨테이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좌파 정당들의 조직 모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온라인 당원 입당 열고 난 다음에 국힘이 바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지구당 그 부활 문제 이에 대해서는 국힘이 더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급하거든요, 거기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면 그것과 메인으로 경쟁하는 정당들이 카피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 왜? 선거는 해야 되니까. 그런 다른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쭤봐 주신 게 그 투쟁 중심,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가 투쟁 중심 정당으로 하는 게 정책 중심 정당 문제하고 충돌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투쟁과 정책이 충돌이 나지는 않는데요. 지금처럼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처럼 가게 되면은 빨리 당 내에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아마 충돌이 날 겁니다.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정당은 원래 말 많고 탈 많고 싸움 많은 데다. 근데 이 정당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지만 못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선거에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해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여러분은 민주시민이니까. 여러분이 민주시민이 아니면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 미국 공화당이나 예, 브라질 그 정당들처럼 가가지고 박았겠죠. 난입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선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정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당이
전당적인 결정을 하는 절차와 과정을 빨리 제도화를 해야만 그 중에서 내가 다수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동의했기 때문에 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라든지 제도, 그러니까 합의적 결정을 해내기 위한 또는 소수 의견이 승복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한 뭔가의 프로세스 디자인이 굉장히 엉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견과 의견이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파국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 특히 결정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되게 시급하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위계를 만드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이 갑자기 당원이 많아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이 정당의 질서를 오래 유지해온 정당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역위원회에서 처음 제가 이제 영국 노동당 사례를 들어드리면 영국 노동당은 그러니까 당원이 처음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의 참석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투표권을 행사를 하기까지 3달 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당원이 처음 들어갔는데 그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동안 그 안건의 히스토리도 모르기 때문에 3달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도록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위해 일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당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투표해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의 대의원으로 후보로 나가려면 한 6개월을 경과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을 경과를 해야 한다. 이런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에 나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 당원 가입을 하고 뭐 몇 개월이 경과를 해야 하고 그 지역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면 당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거나 또는 의원이 될 예정이거나 될 계획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1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 당비를 그동안 체납을 안 해야 되고 당에서 하는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이수를 했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에 대해서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윤리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을 차등화하는 게 아니고 당원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 매칭되는 게 맞다. 이거는 사실 우리 민주사회의 모든 질서가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이거나 도덕적 기준은 훨씬 강하잖아요. 그런 걸 근데 이렇게 우리가 키운 사람들을 나중에 공직선거에 내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의회 의원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강한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대신에 당대표를 뽑거나 최고위원을 뽑는 보팅 권한은 당연히 한계죠. 지역위원회 의사결정하는 권한도 당연히 한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당 내의 의견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직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걸 그레이드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대안 방법들에 대해서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공식적인 제도로 정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담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거는 솔직히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 다 속해 계시잖아요. 그럼 모든 조직은 운영이 되기 위해서 다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일단 정례 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정례 모임에는 정례 안건이 있습니다. 정례 모임을 개최하지 않거나 정례 모임에서 정례 안건을 다루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 룰이 정당에도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회는 월 1회 원래 모임을 해야 된다. 원래 모임을 할 때는 지난 한 달 뭔 짓을 했는지 활동 보고를 해야 된다. 뭐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회계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연례평가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야 된다. 이런 공식 안건들이
공식화되어 있어야지만이 안 하면 부담을 느끼고 페널티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차담회나 간담회는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10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10번 한 사람에 비해서 페널티를 줄 수는 없거든요. 조직의 특히 조직의 운영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결정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 월에 한 번 모임은 해야 된다. 그 한 번 모임할 때 요런 의제는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당대회 준비를 할 때 대의원은 반드시 뽑아야 된다. 대의원을 뽑으려면은 그 뭐죠? 후보는 출마해야 되는 후보 출마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후보 출마한 사람들은 어떻게 토론회를 해가지고 당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룰로 세팅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이 있는 정당에 룰이 세팅되려면 좀 엉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 거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입니다. 정보. 무슨 얘기냐면 소통을 하고 뭔가 요구를 하기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정보예요. 알 권리라는 겁니다. 아까 그 저기 말씀하시면 알 권리 얘기를 하셨는데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요구할 때 알려줘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알 권리의 측면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공지하고 알려야 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를 해놔야지만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조차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요런 거는 그냥 제도에 따라 가지고 당연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중앙위원회를 하고 나면은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은 뭐 3일 안에 한다라든지 당무위원회가 있으면은 당무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당무위원회 개최 전에 당무위원회가 있으니 당무위원회의 요번 당무위원회 안건은 1번부터 10번입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궁금한 뭐 당원분들께서는 여기에다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이 뭐가 있구나. 아, 그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게 안건이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글쎄라고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 안건을 안 다루세요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회의가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회의가 있으면 안건이 당연히 있는 거고 날짜가 공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날짜 공지하고 안건 공지하고 의견 있으면 얘기 주세요 정도는 수렴해 달라라든지 끝나고 나면 끝난 내용에 대해서 그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런 정도는 보고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당이 운영되는 기본 질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좀 더 추가를 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뭐 저기 고양이 대표님께서 얘기 예, 고양이 대표님 얘기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답변을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영감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갔었을 때 여기 당원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뭐 저는 이제 시민의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파란 고양이 의논이기도 한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영감을 저는 사실 후보권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민주당 원은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다 가셨네요. 한창민 의원님 지금 계시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요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위원회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당원 학교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서복권 선생님 많이 추천해서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양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가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셔서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요 공식적인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잠시만요. 지금 성국장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한 두 분 정도 지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토론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점이 상황이 내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그 집권당은 민주주의를 사실 훼손하고 헌법까지 유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그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이 민주주의 시스템 우리나라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헌법 유린까지 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둘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러한 그 몰입의 같은 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 거냐. 이 시스템이 붕괴가 거의 돼가고 있잖아요. 의료 시스템 붕괴됐죠, 벌써?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없더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한 분 더 하시면 한 분 더 질문. 한 분 더 여기 네. 두 분 받고 그냥 바로.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 7조 있잖아요. 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를 떠나서 그 국민을 책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공무원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방금 그 첫 번째 전우영 교수님이 아까 민주주의 얘기를 하실 때요. 민주주의는 그냥 그릇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그 정치학을 하는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10명 중에 6명이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체제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논의의 절차, 합의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을 하되 결정은 다수의 결정에 의한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에 했든 안 했든 간에 10명 중에 6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나는 저기로 가면은 지옥이고 저기로 가면 천국인지 알아. 근데 6명을 설득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6명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 막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명 중에 6명이 어떻게 공공의 선을 위한 결정에 이르도록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이런 몰입회가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래서 몰입회가 집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10명 중 6명이 몰입회를 대통령 만들자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이 체제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쩌다가 10명 중에 6명이 몰입회를 대통령을 만들자는 결정에 이르렀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그 뿌리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10명 중에 6명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적어도 민주주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민주당 혁신의 활동에도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도 이 정당의 당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이나 또는 사회민주당이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지 않는 이런 정당의 당원들이 이 문제 10명 중에 6명을 설득해야 되는 최전선의 프론트라인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당원 교육 시스템이든 아니면 신입당원 모집이든 이분들의 그 결정의 절차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사실 온라인 윤리 규범을 만들던 이런 문제가 그냥 그 당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또는 저희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10명 중 6명을 모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정당의 당원들의 합의와 훈련의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7조 책임진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이거는 사실 좀 선생님도 옆에 계시지만 되게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책임지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당 문제 어떤 분이 아까 여쭤봤는데 제가 약간 부기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하면요. 지구당 부활이거나 지구당 허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당의 조직 구성권을 그 당의 당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사회민주당도 있고 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또 다른 정당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당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을 최소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되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내가 당을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충청도에서 옥천당을 만들고 싶은데 부산시당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마포구에서 그냥 지방선거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영등포구도 뛰어야 되고 더 나가서 경기도당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난 지방선거만 할 건데. 이건 결사권 제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당 문제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정미 대표님. 그러나 사회민주당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당원들이 9할이 서울에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할은 대전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당뿐만 아니라 서울시당에다가 20억이 자치고 마포 지구당 아니면은 서초구 지구당에 더 해가지고 서초 1동, 2동, 3동 마포구 염리동 지부, 뭔 지부 활동하는 당원이 많으면은 지부가 읍면동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활동하는 당원이 없으면 시도당도 안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의 당원들이 필요하고 능력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의 당원들이 당비 걷어가지고 사무실 없겠다는데 그 당의 당원들이 당비 걷어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유급 사무직원 2개 떼는데 왜 말립니까 그거를? 그건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당원들이 자기 능력과 처지에 맞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조직 구성하면 되는 거고 사무실을 얻으면 되는 거고 유급 사무직원 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당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정당의 조직 구성권을 그 당의 당원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특히 OECD 국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OECD 국가 기준으로 정당법이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정당법이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창당대회,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는 것부터 중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해놓은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에 시도당이 몇 개, 지구당이 몇 개, 당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놓은 나라도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 있어서 정당이 조직을 결성을 하고 우리 당 만들었다라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그냥 시민들 마음입니다. 정당이 등록을 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선거에 후보를 낼 때입니다. 정당이 회계에 대해서 보고결산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세금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선거에 들어갈 때 왜 등록을 하느냐? 후보를 등록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공적 책임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계 얼마 걷었니? 얼마 썼니? 어디다 썼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 들어갈 때.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낸 거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데요. 당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지든지 볶든지 회계 검사를 하고 싸움이 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당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이 무엇인가? 정당은 시민들이 공동의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결사하는 결사체인 겁니다. 그냥. 여기가 규제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는 공적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창당 발기인대 할 때부터 중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으면 중선관위가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이것은 정당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허가제죠.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 1962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쿠데타 정부 2년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희한한 제도를 지금까지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당법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정당의 조직 구성권의 확보, 보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은 지금 들었는데요. 프레임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 그 2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그 수고해주신 서복경 선생님한테 아낌없이 큰 박수를 한번. 오늘 이 행사에 이제 주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한창민 의원님 모셔서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고 저희 이제 이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의원님. 제가 이걸로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일정이 좀 겹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그 다음에 토론 과정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려 3시간 반인데 이탈자가 많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이 모습의 열정이 매우 좋았다.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진보 정당을 했던 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약간 아쉬운 것은 서복경 교수님이나 이제 전체적인 정치와 정당의 변화를 말씀하는데 민주당 중심의 분들만 계셔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주최자가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정치 전체에 대한 정당 전체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상 민주당이 더 좋은 정당, 더 개혁적인 정당이 될 때 한국 사회의 발전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분들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단순하게 당원이 아니라 오늘 서복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를 만들고 좋은 당원이 좋은 정당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 안에서 항상 토론하고 학습하고 더 나은 방향을 내서 고민을 모색하는 그런 당원들이 돼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 빠르게 진척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던 말은 마지막에 서복경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에 발제에는 그 부분이 조금은 덜 들어가 있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정치 관련법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관련법 4개가 항상 같이 변화돼야 된다. 특히나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양당 중심으로 아니면은 이 정치의 문턱을 폐쇄화시키고 운영하는 데 제한을 두었던 국회법까지 이게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은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안에서 너무 힘들고 분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정개특위를 만들고 이 정치 관련법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것이 선거 때 임박해가지고 이해관계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와 사회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각계의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포함되게 되는 정개특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그 결과물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도 정당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서 중간에 마무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창민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또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주당 분들이 회원 수가 현실적으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좀 했는데요. 말씀대로 다음 우리 3회 때는 더 많은 목소리들이 또 이 포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렵게 모신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토론자분들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무리로 또 우리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이 또 집회도 많이 나가야 되는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3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과 같이 인사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